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저도 늘 해왔던 얘기이긴 한데, 다시 한 번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이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제 대외적 조건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두 분 선생님의 그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는, 역시 그 미국의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미국이 자신의 의도대로 이제 끌고 갈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대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송정훈 박사님 발표와 관련돼서 미국 문제입니다. 미국 문제와 관련해서 송정훈 박사님 발표와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 연준의 정책과 관련돼서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없는 통화 증발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국채 매입을 통한 거의 무한정의 달러 공급이죠. 그게 이제 가능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거치면서 2010년대 이후로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구조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과거와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 없는 무한정한 달러 증발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연준 정책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식의 이런 굉장히 과격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조차도 과거와는 달라진 자신들의 어떤 축적 조건에 사실은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무제한적인 달러 발행이 가능했고, 달러 발행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무제한의 국채 발행, 미국 정부는 또한 무제한적인 국채 발행이 가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전 세계를 이제 사실상 거의 식민지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부담은 대외적으로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제 실익만을 미국이 챙겨왔는데, 2010년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 구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를 발행하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비용을 미국이 이제 감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또한 늘리고 싶다면, 지금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내하지 않고는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미국 경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지금의 이런 트럼프식의 굉장히 폭력적인 대외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재길 선생님 토론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지금의 이런 미국의 이런 대외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볼 게 아니라 유럽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기존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듣지 못했던 굉장히 이제 좀 신선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선한 이제 관점이 있고,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좀 말씀을 좀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글로벌한 어떤 갈등 구조 자체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해 왔는데, 사실상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이제 갈등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유럽이 일어서지 못하게끔 지금 주저앉히는 것에,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유럽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게 지금 미국 대외 정책의 아주 핵심이다라는 거를 짚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신선한 이제 관점이기는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숙고해봐야 되는 측면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유럽과 미국은 그럼 왜 갈등하게 됐을까라는 게 일단 먼저 그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유럽은 미국의 푸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영국도 그랬고, 뭐, 프랑스도 그랬고, 뭐, 그 유럽 그 어느 국가도, 그 미국의 푸들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지금도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독자적이고 그 자율적인 어떤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느냐. 아직도 여전히 유럽은 미국의 그 푸들 역할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여전히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 구조를 훨씬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조금 더 숙고할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습니다만 조금 더 숙고할 측면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도 뭐 굉장히 분명하고 명징하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의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 호황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경제의 이 금융의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몰리던 자금을 이걸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제 돌린다. 그러면은 이제 집값도 안정될 거고 주가도 이제 올라갈 거고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일정 정도 좀 뭐 성공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 과거에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몰리던 자금을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돌림으로써 이제 양수겹장이죠. 집값도 좀 잡고 주가도 끌어올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일정 부분 성공한 측면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금융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 것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송종훈 박사님 발표문에서도 그런 측면이 일정 부분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관건은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만 머물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부동산 시장이 됐건, 주식 시장이 됐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단지 자산 시장에만 머물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그 유동성을 이거를 실물 생산 부분으로 이걸 전환하는 게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이 금융구조의 이게 핵심이거든. 그 역할을 지금까지 은행이 못 해왔다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국내 은행이 거의 지금까지 해오질 못했던 건데, 계속 그 자산 시장에다가만 돈을 대주고, 실제 은행 자금을 이거를 산업 자금화하는 데는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실패해왔다. 근데 이 구조 전환을 이뤄야 사실은 이 자산 시장 버블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뭐 신산업 육성이라든가 이제 뭐 신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글로벌 체인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여전히 투자 방식은 자산 시장에만 머물러 있고 계속 그 정부는 별도로 또 산업 정책으로는 뭐 AI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그거 다 재정 자금으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산업 자금화, 그러니까 금융 자본을 산업 자금화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그냥 재정 자금으로 그냥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이런 그 발상이나
지금 정책 자체가 현재 한국의 이 금융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만한 지금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 6개월 넘어가는 그 이재명 정부의 정책상의 지금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와 지금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얕은 수를 쓰고는 있지만, 그 양수겸장을 노리는 아주 얕은 수를 노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특히 이 산업자금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갖고 있던 이 문제는 아예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제 생각은, 그러면은 이 금융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 게 그럼 현재 한국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예. 지금 작년에 지금 신생아 수가 24만 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앞으로 향후 적어도 한 40년 동안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2024년생까지가 지금 인구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요. 이건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내수 시장은 형편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내수 시장 규모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제조업에 있는 그 산업 자본들도 더 이상 국내 내수 시장에다가 지금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 문제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제약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내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무슨 정책으로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비관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나라 관료 집단과 그 다음에 주류 경제학의 실패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고 좌파인데 저희는 한 번도 이 정책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바깥에서 우리가 이러저런 대안들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좌파는 단 한 번도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모든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의 책임성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대한민국 관료 집단과 주류 경제학이 갖고 있었죠. 그럼 이들이 지난 3, 40년 동안 뭐 했냐? 예컨대 이 인구 문제, 인구 문제 이야기가 나온 지 제 기억에 벌써 지금 한 30년 됐는데요. 30년 다 돼가, 제 기억에는 합계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진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서부터 이 저출산 문제가 그렇게 얘기돼 왔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실제로 실현이 될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축소지향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료 집단과 이 주류 경제학은 뭐 했냐, 그 막강한 그 정책적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에게 과연 앞으로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그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이들로부터 어떤 그 새로운 대안을 찾기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가 좀 집권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부분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뭐 약간의 좀 시정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나마 좀 좌파적 색채를 가진 예컨대 신재길 선생님이라든가, 저 같은 사람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좀 그나마 좀 전향적인 저는 오히려 그 신재길 선생님, 이해운보다 신재길 선생님께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시면 훨씬 잘할 거다. 저는
이런 저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시재기 선생님 대신 이해운 같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그렇게 다시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이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 대안과 관련돼서 아까 전에 이제 신재기 선생님께서 이제 헌법 개정 말씀도 하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재기 선생님께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급 계층별, 이 직능 대표의 구성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을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체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대부분 다 이제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은행을 국유화하려면은요, 일단은 그 내전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착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은행 국유화는 이거는 헌법 개정으로 이게 가능한 문제는 아니고 내전을 각오해야 이거는 가능한 문제다. 이런 좀 자각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의 조건에서 지금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인 일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더 우리가 하나 그 생각해 볼 문제는 그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새로운 생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생산 조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 조직이나 생산 단위는 기업인데, 그리고 그 기업 가운데에서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지배력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생산 단위나 생산 조직 말고 그 외부나 바깥에 기업과는 다른 새로운 생산 조직,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노동자 자주기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어떤 이 유인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근데 물론 한국에서 지금까지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실험이라든가 협동조합 실험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생산 조직의 형성을 신산업입니다. 신산업 창출과 이거를 맞물려서 지금의 이런 대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 생태계 바깥에서 좀 새롭게 이런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신산업과 더불어서 이 신산업을 이끌어갈 그 생산 조직 자체를 좀 새로운 형태,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생산 조직들을 통해서 좀 한번 좀 실험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신산업이 뭐가 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농업의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 근데 오히려 고용 흡수력이나 고용의 안정성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제조업보다는 농업이 굉장히 많은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경쟁력의 잣대로서만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저는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 단일한 그 기준점 말고 다른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의
어떤 잠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예컨대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스마트 농업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러한 그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농업과 같이 우리가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산업들을 하나의 신산업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이런 어떤 생산 조직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대규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실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아직도 제가 완전히 뭐 생각이 정리가 된 건 아니고요.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예,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오늘 말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토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송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은행 국유화 내전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은행 국유화를 직접 시작한다기보다 평시에는 전시 같은 게 아니라 평시에는 은행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의문을 제기한 것 중에 숙고해야 된다는 거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숙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했고, 제 이제 발표문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이 추구했던 정책이 그러니까 미국의 푸들 정책을 하지만 일면으로는 유럽,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나토를 해체하고 유럽 연합군을 결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이제 토론문에서도 주로 얘기했던 건데, 유로가 미국 달러 기축통화 체제,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거. 이게 미국이 제가 보는 거는 가장 컸다라고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하고 중부 유럽의 유라시아적 연합이죠. 이건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독일의 기술과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계가 구축돼 가서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탈피하는 토대가 된다. 이게 됐고,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연합돼 있죠. 1대1로 저기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쪽 계통은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 중국의 1대1로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하는 체계로 간다라면 이거는 미국의 세계 지배 체제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체계고, 전통적인 지정학적 입장에서도 이거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죠. 그런 측면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번에 발표된 NSS, 국가안보 전략이죠, 미국의.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 속에서도 나타난다고요. 그전에 22년인가요? 그때는 중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체계적 전면적 위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체계적 전면적 위협.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25년 국가전략안보에서는 상호 유익한 경제관계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체계적 전면적 위협에서 상호 유익한 경제관계다라고 변화되고, 중국을 존재적 위협에서 경제적 기회를 공유하는 대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태도는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미국에 합병하고자 하는 시도, 이게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유럽과 중국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유럽 갈등 구조가 세계 정세의 중심축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재 장기적으로는 물론 중국과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조가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발언 더 하실 분 있으면, 됐어요. 잘 들었어요. 안 하세요? 딴 사람 없나? 아니, 경제학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마이크로 장치를 좀 갔으면 좋겠어. 사무실에. 이거 있긴 있어요. 마이크가 있는데, 하게 되면 울려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만있어 봐. 없으면, 나라도 한마디 해요? 그러면 응방어죠?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응방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송 박사님이 이제 한 두 달 됐나? 나하고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이게 중국과의 그 경제 관계가 우리한테 이제 많이 마이너스라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걸 확실히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중국이 아마 올해 아마 만 3천 달러 되려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저는 2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2만 달러 정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3만 달러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2만 달러를 간다, 이렇게 볼 때, 그 2만 달러 시대에 도입을 하면, 한국과 중국의 그 경제 관계가, 동방성장 관계가 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관계가 될지, 그래서 2만 달러 시대에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방어전으로 우리 송 박사님하고 김정주 선생님, 물론 이제 신재기 선생님도 얘기하면 좋겠지만 다 얘기하면 뭐하니까 우리 제도권에 있는 박사들 2명한테 한마디만.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2만 달러 시대 중국과 한국 경제의 전망. 오늘의 주제와 관계없으니까 토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남북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나 예컨대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남측이 북측과 굉장히 뭔가 합의할 수준에까지 뭔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관계가 되면, 당연히 남한이나 북한이나 중국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겠죠. 일본에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거고, 그래서 이 한중 간의 관계는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볼 거냐, 적자를 볼 거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한국이나 북한이 이런 강대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라는 이런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 남북한이 이 독자적인 어떤 지정학적 영향력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4대 이 주변에 있는 4대 강국들과의 이제 관계는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도 한마디. 네, 말씀하세요. 발제 소리 들려요? 그냥 얘기하면 발제자와 토론자 정말 잘 토론하고 발제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잘 들어서 사실 특별하게 더 제가 질문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방금 김정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좀 미래에 관해서 중국이 지금 한 7억 인구가 되잖아요. 넘잖아요. 14억이야? 내가 그러면 이 인구가 학교 다닐 때 7억.
아유, 그러니까 기억력이 이렇게 이 인구가 다 개발이 돼 가지고 1인당 GDP가 정말 2만 달러 수준에 오르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어떤 이 세계 정치 경제하고 또 동남아 이런 경제가 특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날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난 이 발제자들이 제가 이걸 연구하고 하긴 좀 그럴 만한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규명을 전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체 흐름을 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딴 데 듣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좀 이론적인 측면이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이 현재의 이제 자본주의, 글로벌한 자본주의의 이제 글로벌한 차원, 인터내셔널 차원, 트랜스내셔널 차원을 갖다가 AI도 생겼으니까 좀 식을 쓰면서 이 가치론부터 시작해서 그랜드 티어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이제 듣는 척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명 선생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르짖었으나 전혀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막스주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했지만 국가를 운영한 경험도 있는 거고 하고 있다면, 사실 이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것은 자본론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러니까 그 자본론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자본주의를 이제 분석하는데, 공부만 하고 이제 19세기 자본주의만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반대 측면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자본주의를 어떻게 더, 그러니까 일국의 정부라든지 또는 우리의 아키 에너미라고 할 수 있는 IMF라든지 월드뱅크 또는 페더럴 리저브가 봤을 때도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이론이 이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화 된다 그러면 그들도 이제 좀 생각을 바꾸지 않겠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막스주의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실무 경제를 모르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뭐 부분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아주 속되 얘기하면 이론의 사상으로 보자면 이론의 칼끝이 폐부를 찌르지 않는 이상은 꼼짝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회주의 문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하면서도 글로벌 한 차원에서의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지향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죠. 소위 사회주의 체제가. 그래서 좀 그렇게 이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더 이제 굉장히 한쪽으로는 굉장히 넓게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 소망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한국 경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하나 이제 개인적 소감은, 제가 최근에 그 80년대 운동사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활동가들이 잡혀가지고 최후 진술을 할 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ABC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되게 오래된 얘기임과 동시에
또 그 구조가 이제 바뀌지 않은 것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한국 자본주의는 엄청난 팽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80년대에 노동자 계급의 숫자도 따따블이 된 거고, 반면에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역으로 따따블이 돼서 이제 아주 아까도 이렇게 직능으로 할 때 5%로 원하면 안 되는 가중치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했단 말이에요. 변하는 걸 이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이제 이 변하는 것 사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그냥 계속 살아왔으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이내믹스도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 하시는 분들한테 요청 사항은, 사실 지금 한국 경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이 다중적 양극화 구조.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소위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전 세계적 균형이 딱 맞아요. 근데 그 과거에는 일국의 확장이었는데 지금은 일국 확장이 아니라 전 글로벌하게는 농업도 짱짱하게 충분히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 부분도 충분히 생산하죠. 단 이제 이 산업 생산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제조 부분을 얘기하면 중국, 독일, 한국, 일본 요 정도 빼고는 없어요. 제조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막스 자본론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그 섹터가 이제 전체가 아니라 급소로 이제 양극화된 거죠. 이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 거고, 대신에 그 당시에 이제 외부적 요소로 취급되는 막스주의 경제 전통에서 외부적으로 취급되던 금융자본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팽창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메커니즘 자체도 이제 양극화돼서 중층적 양극화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경제 역시 이제 양극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과 그 속에서의 계급, 이 문제가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일면적인 노동 귀족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이기 때문에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 계급 내에서의 양극, 거기도 중층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 그러면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안에서도 계층화되고 양극화되고, 그래서 그냥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나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상황까지 된 거죠.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 노동 등 해서 이제 계급의 원심화는 또 동시에 심각하게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현재의 이제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물론 경쟁하는 분들이 분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요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막스 시대에는 막스가 소위 이제 이것도 애정의 딜레마가 있는데, 뚜띠 부르주아를 더럽게 싫어하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적이 됐는데, 이것도 근데 한 2세기를 겪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뚜띠 부르주아의 양극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보자면 사실 이제 그동안 대중들을 기만하는 기조로 작동했던 소위 중산층 논리가 완전히 붕괴된 거잖아요. 지금 중산층에 속한 사람도 자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3, 4차원의 이제 방정식과 매트리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시각화시켜 내야지 좀 설득이 돼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설명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단계는 좀 넘지 않았나. 예, 너무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그 기존 아이디어를 자꾸 이제 시각화하면서 현실에 주는 것이 주는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위 선전선거의 방법도 완전히 다른 차원은 아니겠지만 본질을 가지고 이 차원으로 넘겨서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뭐 이 주제를 갖고 한번 토론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이제 10년 할 때는 지금 이제 제 느낌이 이 사람이 빠지니까 좀 안고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한 꼭지로 꼭 한번 다루는 거를 갖다가 다루면서 또 해마다 또 우리가 더 이제 그런 면에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얘기 마쳤고요. 더 말씀 없으시죠?